며느리 맞으시죠? 연락처가 이 번호뿐이라서요. 어르신이 혼자 지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특수청소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냉장고도 비워지지 않은 채 남겨진 작은 방 안에서 그분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는 단 두 사람의 이름만 남아 있었답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 며느리는 저였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혼해서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남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람,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직접 인수는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연락은 끝까지 남아있던 며느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그분의 장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두고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5년 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지 마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침대맡에 놓인 메모지에 적혀있던 그 삐뚤빼뚤한 글씨도요. 예쁜 며느리야, 너만한 딸이 없다. 그분은 제게 시아버지였고 저는 그분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묻혀있던 기억을 꺼내어 다시 한번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마음에도 무엇인가 스쳐 지나간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었고 주변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식을 올린 편이었죠.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디 나가서 사고칠 사람도 아니고 무던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엔 그런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큰 소리 낼 일도 없었고 사소한 다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없었고 외아들인 남편과 시아버지만 계셨는데 시아버지 역시 과묵한 편이셨지만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땐 병문안도 함께 가셨고 돌아가셨을 땐 조문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 생각날 땐 나한테 기대도 된다. 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참 따뜻했죠. 남편과 저는 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9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같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뭔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딱히 싸운 기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했던 기억도 없어요. 함께 사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피하듯 조심조심 살아간 느낌이랄까요? 무엇보다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꼭 피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 안 좋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즐기자. 그런 말들이 반복됐죠.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 초반이니까 적응이 필요하겠거니 서로 맞춰가야겠거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구석에 초조함이 피어났어요. 35세를 넘기고 36, 37.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낳고 육아 얘기를 할 때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이를 낳자고도 하지 않았고 낳지 말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리는 말로 넘어갔고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죠.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39이 되던 해에 제 안에 조바심이 엄청났죠.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피부는 여전히 괜찮았지만 눈밑이 조금 꺼진 것 같고 입가 주름이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병원 가면 노산이라 그러고 주변 친구 애들은 초등학생인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곧 40이야. 우리 아이 갖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 말에 남편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리더니 잠시 시선을 피하며 침묵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잘 살고 있잖아. 꼭 애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대꾸했습니다. 그 말 9년째 듣고 있어. 언제까지 준비 안 됐다는 핑계만 들으면서 살아야 해? 남편은 그날 제 말을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혼자 방에서 잠이 들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 다음부터 남편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다르게 하고 말수도 줄고 출퇴근도 더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하게 떠오르던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친한 동생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 결혼 전에 소개해줘서 자주 봤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집에 놀러왔던 사람. 함께 식사하고 남편과 술 마시며 웃고 어느 날은 우리 집에서 함께 자고 갔던 사람. 그날 새벽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그들이 없는 거실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게스트룸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마라는 의심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했겠거니 술 기운에 거기서 쉬나 보다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남편에게 실망하면서도 시아버지에게는 늘 감사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맞이하던 날 저는 낯선 시댁 식탁에 앉아 어색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러셨죠. 오늘은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첫날이니까 내가 직접 설거지를 하마.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어색하던 공기가 풀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면 부담이 없었어요. 그분은 늘 저를 편하게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꽃 한 다발을 들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요즘 애들은 생일에 뭘 선물하는지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서 그냥 마트 앞에 꽃이 예쁘길래 하나 사왔다. 그러곤 얼른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풀어봤는데 그 안쪽에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직접 건네진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가 넣어둔 거였죠.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 이 집안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편지 아직도 제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제겐 그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지만 손으로 직접 썬 과일을 건네주고 제가 일할 때는 조용히 물을 떠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 누구보다 먼저 장례식장에 와 계셨던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분을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했던 그때 시아버지의 그 조용한 위로가 진심으로 제 마음을 감싸주었거든요. 그분은 제 손을 조용히 잡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는 거야.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좋았던 기억은 마음에 오래 담아두렴. 그게 남은 사람의 몫이니까.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분이 제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를 시댁 식구가 아닌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따뜻함 속에 무언가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친한 동생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봤던 사람이었고 남편이 얘는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라고 소개했던 사람.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을 늦게까지 함께 마신 날이면 집에 와서 자고 간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저랑 같이 요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교적이고 편안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남편이 있을 때의 분위기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나와 있을 때보다 말이 많아졌고 서로 눈빛이 자주 교차됐고 어떤 대화는 나를 의식하며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도 그 두 사람을 보며 웃으시면서 저 둘은 어릴 적부터 붙어 다녀서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웃어넘겼죠. 저만 끼지 못하는 듯한 그 분위기를 그냥 제가 민감하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며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날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깐 멈춰 섰을 때 작은 방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따금 웃음소리 같기도 신음 같기도 한 희미한 소리가 문틈을 타고 퍼져나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라는 단어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의심을 말로 꺼내는 것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모두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먹고 돌아갔고 이후로 그 동생은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저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던 의문. 그건 단 한 번도 시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모든 말과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너는 좋은 며느리다.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 것 같다. 애가 너처럼 사람 복은 있었지.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봐주셨던 겁니다. 그분조차 몰랐던 아들의 이면. 그 사실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시간은 제게도 그분께도 참 잔인한 일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에 대한 믿음이 두 사람에게 훗날 얼마나 큰 충격으로 돌아올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은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식사는 셋이서 조용히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물이 짜다며 웃으셨고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저는 꺼내야 할 말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는 39.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설날의 식탁 앞에서 조금씩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이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저 이제 곧 40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진지하게 아기 가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아이는 언제 가질까 항상 걱정했는데 늦었으니 빨리 준비해라.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뺨을 때린 것처럼 표정이 딱 굳은 채 저와 아버님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처음엔 뭔 말을 하려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표정은 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것이 정지했고 숟가락 하나, 기침소리 하나,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 멎은 듯했죠.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도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몸을 기대더니 순간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소리쳤고 나는 얼어붙은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그렇게 생생하게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아버지는 한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일시적 쇼크성 실신이었고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이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의심, 설마 하고 넘겼던 장면들, 그날 새벽 들었던 문소리와 숨죽인 웃음까지 모두가 하나의 줄로 엮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나 이제는 내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은 뭐였는데? 9년을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감정을 감당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절차를 밟는 중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 실려간 시아버지는 며칠 만에야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식사량도 부쩍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중풍입니다. 혼자 계시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고 욕창에 고혈압, 당뇨까지 겹쳐 위중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바빠. 아버지랑은 요즘 연락 안 해. 단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간병 도구며 옷가지며 필요한 걸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책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족처럼 품어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왼쪽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자마자 입술을 덜덜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고 그걸 마주한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아들은 외면했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을 때 저는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도장이 찍히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아직 몇 달이 더 남았습니다. 9년의 결혼 생활, 그동안 함께 보낸 날들이 전부 지워진 것처럼 종이 한 장 앞에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중풍으로 편마비가 온 상태였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왼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고 다리에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걸음조차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입술을 떨며 입모양을 만들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연신 사과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있었고 굳이 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표정, 그 눈빛, 그 몸짓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병원에 매일같이 갔습니다. 정신은 너무나 멀쩡하신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직접 싸가기도 했고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소하지만 정성 어린 일들은 제가 도맡아 챙겼습니다. 손톱도 깎아드리고 면도도 해드리고 때론 책을 소리내어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말을 잘 못하셨지만 저에게 짧은 편지를 종종 남기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쓰신 메모지에는 짧지만 따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쁜 며느리야, 너만한 딸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늘 고맙다. 나는 내가 참 좋다. 그 글씨들은 삐뚤고 엉성했지만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에 작은 밴드를 붙인 채 병실에 갔습니다. 조그만 상처였지만 그걸 본 시아버지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몸을 비틀며 겨우 상체를 일으킨 시아버지는 편마비 온 팔을 떨면서도 물티슈를 몇 장 뜯어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달달 떨며 입모양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치지 마라. 뭐하다가 다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눈물 때문에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분은 저를 여전히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나? 며느리 밥 먹었나? 며느리 오늘 힘들었제? 그분의 입에서는 늘 며느리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호칭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건 아니었나 봅니다.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산 속옷과 과일, 간식거리를 챙겨 들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부로 저랑 아드님은 법적으로도 이제 서로 아무 사이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제가 아버님 곁에 오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달달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지 마라. 그동안 고생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계단을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그분의 그 마지막 말이 저에 대한 깊은 배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지 마라. 그만 고생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혼자 밥을 차리는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편지들만큼은 참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 서랍 속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손편지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적혀있던 그 문장들이 힘들던 날의 저를 조용히 붙잡아준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그 집도 떠났고 이름도 지위도 사라졌지만 그분이 제게 남긴 그 말들만큼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은 참 조용히도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린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뵙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분도 저를 다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천천히 제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믿기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윤경수 어르신의 가족 되십니까? 특수청소업체인데요.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청소업체라는 말에서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감이 왔습니다. 홀로 살던 집, 정리되지 않은 냉장고, 멈춘 시계,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죽음. 전화를 건 직원은 말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2개뿐이더라고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며느리, 아들 되시는 분은 시신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락처였던 며느리에게 전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식어갔고 하늘은 흐렸고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 말 한 줄이 내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신 인수는 법적으로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연락 끊었습니다. 냉정한 말들이 그 사람과 아버지 사이의 마지막 끈마저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특수청소업체 직원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장례나 유품 정리에 대해 가족으로서 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그 어떤 의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이름이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자꾸만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집, 그 낡은 골목, 햇빛이 들지 않는 방,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서랍 속에 혹시 내가 준 편지가 남아있을까? 그분이 남긴 메모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면 그분의 마지막이 너무 적나라하게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닐봉투, 약봉지, 말라버린 반찬통,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그걸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자꾸 아렸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외면당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분은 늘 저에게 편지를 쓸 때 며느리야라고 부르셨어요. 이혼하고 난 뒤에도 그 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떠났지만 그분은 끝까지 며느리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제가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그분의 집으로 갑니다. 장례를 치러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남긴 작은 흔적 하나는 제가 정리하고 기억하려고요. 그게 그분에 대한 마지막 인사이자 제 자신에 대한 마지막 정리일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박스를 들고 그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살림이 멈춘 듯한 기운.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었고 싱크대엔 약 봉투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경보다 제 눈을 멈추게 한 건 거실 한쪽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썼던 손편지, 저와 함께 찍은 작은 사진,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걸 내가 봐주면 좋겠다. 내 며느리, 아니 내 딸아.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가 흘린 눈물보다 그분이 이 글을 남길 때 흘렸을 눈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저를 며느리로, 아니 딸로 기억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자만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그분은 저를 기억했고 저는 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흔적만 남는다고 하죠. 그 흔적을 누군가 끝까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분도 마지막에 이런 날씨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서요. 제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혈연도 법적 관계도 없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편지와 사진, 그리고 묵묵히 쌓인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돌이켜보면 저는 그분의 며느리였고 한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그분은 저를 며느리로 저장해 두셨고 그 마지막 연락은 아들이 아닌 저에게로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잘한 걸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의무도 없었고 누가 보기에 저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딸보다 낫다는 말을 해주셨고 아들의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마지막 흔적을 조용히 하지만 온전히 기억해 드릴 수 있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안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 저는 그분의 인생에서 그 마지막 기억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닿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